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래서 생긴 기상이변, 우리가 아주 극심한 홍수 피해 겪었고요. 세계 곳곳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우리가 일하는 건물도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건축가라고나 할까요?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명주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녹화하는 이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네, 그렇습니다. 굴뚝도 없는데 어디서 무슨 네. 온실가스가? 모든 집에는 계량기가 있어요. 전기 계량기, 그렇죠. 도시가스 계량기, 그렇죠. 열을 사용하면 열 계량기. 그 계량기에 적힌 숫자에 준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죠. 돈을 내죠. 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랜트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요. 발전소에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도시가스라고 하는 화석에너지원을 직접 집으로 끌어들여서 집에서 태워서 그거로 난방하죠. 난방을 하고 온수를 사용하고 밥도 온실가스. 해먹고. 굴뚝이 있네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 기후를 만들어내는 주범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증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업 다음으로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볼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1등이 산업이고 두 번째가 건물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나 많아요? 5천만 국민이 다 사시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하려면 냉난방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조명, 환기, 요즘 청정기도 넣으시죠. 그 다음에 또 온수. 매일 아침, 저녁 쓰시는 온수. 그렇죠. 다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가전제품 전부 다. 네, 전기 에너지와 가스 에너지 내지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다 써요. 예. 1년에 어느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나 한번 보시면요. 요즘은 여름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냉방 수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죠.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기가 여름철에 한 3개월. 그리고 도시가스나 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기는 겨울철에 또 한 5개월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2개월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도차가 극심해요. 마이너스 20도에서 30도, 35도,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연교차가 55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떤 걸 가장 먼저 줄일까? 그래서 에어컨을 덜 틀어도 시원한 집, 예를 들면 보일러를 덜 틀어도 따뜻한 집이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냉방 에너지와 난방 에너지부터 줄여보자 라는 개념이 패시브 하우스였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가동이 가능한 집. 네. 그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열적 쾌적감을 느껴서 아, 정말 시원하다. 그렇게 춥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집. 다시 말하면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나의 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1990년대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패시브 하우스죠. 그건 뭐 한때 그 땅속의 지열을 이용해서 뭐 난방을 하고 네. 뭐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냉방을 뭐 그런 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는 가능하면 건축물의 외피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계 장비를 넣지 않고도 난방 에너지와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주택이에요. 그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원하고 싶고 더 따뜻하고 싶다 그러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열을 사용해서 열을 생산하게 한다던가 태양광 전지판을 지붕에 붙여서 전기를 생산해서 집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왜 꼭 발전소에서만 전기를 만드느냐? 우리 집도 발전소가 될 수 있다의 예,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제로에너지 주택의 개념은 에너지는 안 쓸 수는 없는데 덜 쓰게 만들어서 난방과 냉방 에너지를 줄이게 하고 예.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우선 설계부터가 달라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네. 혹시 모형 가지고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모형을 좀 가지고 네. 어떻게 다른 설계인지. 2012년에요. 국토교통부, 노원구, 서울시청이 협조하고 그리고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주택연구단이 노원구의 121세대의 주택단지, 우리나라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연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시공을 해서 완공시킨 단지가 있습니다. 그냥 집 한 채가 아니고? 121세대고요. 네, 2017년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전부 단독주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단독주택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땅콩주택, 합벽주택이라고 해서 벽이 같이 돼서 두 개의 단독이 합쳐져 있는 게 있고 3층 연립이 있고 연립도 있고. 네. 그리고 7층짜리 아파트 3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네. 복합단지네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건축물의 외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박공지붕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공사비가 사실은 지붕의 형태가 들어갈수록 공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평지붕을 사용을 했고요. 또 도시에 만들어진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약간 모던한 디자인을 차용을 했습니다. 밖에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네.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유리창 4개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발코니 하나 튀어나온 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런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 고민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포를 보호하려고 피부가 있고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외피가 있습니다. 벽이 네, 있어야죠. 외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가능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공간을 뺀 상태에서 이 삼면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의 외피입니다.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인데 벽이에요, 벽. 네, 벽이죠. 이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이 벽 자체의 에너지 성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보온 효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온병처럼. 그래서 단열도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유리창과 벽 사이에 틈새 바람이 없도록 기밀 테이프도 붙여야 되고 그래야죠. 또 유리창 자체도 굉장히 단열과 기밀이 좋은 이중창이나 삼중유리 삼중창 시스템 창호를 설치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해서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굉장히 실내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예 딱 닫아놓고 답답할 수 있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공기순환기라고 하고요. 요즘 많이 하죠. 네. 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온 효과 같은 것 때문에 밀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그럴수록 환기장치는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 유리창이 있는 부위 앞부분에 실제로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면요. 여름철 30도에서 35도, 40도의 극을 달할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열과 이 열로 인해서 내부가 뜨거워질 수 있는데 미리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으면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입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회색 빛깔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 주변을 전부 단열재로 일단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틈새가 없게. 네, 그리고 바닥 부분도 보통 우리가 이 작은 주택은 온통 기초라고 해서 기초 자체를 통으로 쌓는데요. 콘크리트를 또 하죠. 네, 거기에 단열을 안 하면 또 열을 바닥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트층이라 해서 바닥에도 단열을 하는 공기 단열을 하고 실제로 단열재 위에 건물을 짓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큐브라고 하는 정육면체의 주변을 전체를 다 단열재로 싸되
이 문과 유리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틈새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아주 기밀하게 하고 맞고. 너무 기밀해서 답답할 수 있으니까 환기. 열의 수용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환기를 시키도록 하고. 근데 그 환기하면서도 열이 안 뺏기게 하는 환기가 있어요? 열 회수용 환기 장치라고 하는 거는 환기는 하되 실제로 내가 가지고 실내에 있던 차가운 열이나 실내에 있던 따뜻한 열을 들어오는 더운 열과 들어오는 차가운 열한테 주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 실내 온도를 다시 데피거나 다시 시원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요. 그래서 열을 회수해서 교환을 한다라고 해서 열 회수형 환기 장치, 열 회수형 그런 이제 공기 순환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개발이 돼 있군요. 다 개발이 돼 있고 다 알겠어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내 공간 정육면체 전체를 완전히 밀폐시켜버리고 네. 열이든 뭐 냉기건 절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네. 밖에서도 함부로 침범 못하게 네, 맞습니다. 대신에 유리창 같은 건 없을 수 없으니까 유리창은 만들되 그것도 주변을 꽁꽁 싸매고 그리고 환기를 시켜주는데 열 안 뺏기게 한다. 네. 답답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공기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공기 순환을 얼마나 교환을 시켜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공기를 내가 원해서 순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제가 산소가 필요할 때 내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않을 때 공기가 항상 쾌적하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공기 순환기를 설치했는데 틈새 바람이 많다던가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서 열기를 느낀다던가 이럴 때는 오히려 이 순환기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꽁꽁 싸맨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나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쾌적한 산소를 실내 공기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 장치를 가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써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환기장치조차도 등급이 좋은, 등급이 높은 그런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그 자체를 데피거나 또 식히거나 하는데 별로 에너지 안 써도 된다까지 설명을 들은 겁니다. 네. 이 집에 어디 전기 생산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생산하나요? 그 다음에 고민했던 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디다 태양을 설치를 하지?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할까? 이걸 고민을 하기 그게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남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이 동쪽, 서쪽이라고 하면 북쪽의 유리창은 작되 남쪽의 유리창은 가능하면 크게 만들고 유리창 밖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되 실제로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태양광 전지판을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90도 각도로, 지붕에도 180도의 이제 수평으로 설치를 하지만 약간 5도의 경사를 주고 또 이 서양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오후 햇빛도 받아서. 네, 오후 햇빛도 받아서 태양이 가는 길목에서 아주 꼼꼼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더 설치할 수 없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들고 계신 게 그게 이제 아침에 동향부터. 동향에서는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으로도 6.7kW를 설치를 한 건데요. 이것까지 더 설치하게 되면 10kW가 설치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이게 60제곱미터의 아주 작은 단독주택 모형인데 보통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3kW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6.7kW 이상이 되는 거고 이걸 더 추가하게 된다면 동쪽과 지붕에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된다면 10kW 이상을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전기가 남겠는데요? 그렇죠.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까 뭐 아파트도 있고 또 또 연립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121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21채 일종의 하나의 단지라고 칩시다. 그 단지 전체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사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럼요. 우리가 제로 에너지 주택보다 조금 복잡한 말이 넷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항상 이 건물 하나는 한전하고 연결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는 한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전기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한전하고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플러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산한 만큼만 쓰고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흐린 날에는 생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시간대만큼은 전기를 못 쓰게 돼요. 못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어야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주택은 안 돼요. 우리나라 도심지 내에서는. 예. 그래서 넷제로라는 것은 네트워크망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공급망에 연결은 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지만 내가 생산해서 남을 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넷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2017년에 이 단지가 완공됐다고 그랬죠? 네. 그 단지 전체가 뭐 연간 내는 전기요금 이런 거는 딴 데랑 비교하면 네. 이게 지금 60제곱미터 연면적을 갖고 있어요. 2층 건물이지만 보통 우리 주변에 60제곱미터면은 보통 임대 아파트 치고는 좀 큰 평수예요. 예, 예. 한 20평 좀 안 되지만 예. 거기에 한 2인 가족이 산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내는 1년 동안 내는 에너지 비용,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비용을 합치면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런 계산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1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60에서 70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가고요. 오히려 가스요금이 더 이상 90만 원 이상이 좀 나가는 더 들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겨울의 기간이 길다는 거고 온수를 매일 쓴다는 거고 밥을 가스레인지로 해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보다 우리가 실제로 화석에너지를 태우는 그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를 1단위로 한번 에너지 비용을 나눠봤어요. 160만 원 나누기 365일을 하니까 한 4,300원 정도의 하루에 에너지 비용을 쓰는 거예요. 4,300, 4,400원 이 정도 쓰는데 노원 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30%의 비용, 그러니까 4년 동안 평균입니다. 물론 더 쓰신 세대도 있고 덜 쓴 세대도 있는데 4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평균값이 한 1,370원 정도 하루에 쓰시는 거예요. 그럼 70%를 줄인 거군요. 네, 비용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사시는 분이 3일하고 아침 쓰시는 양을 우리 일반 주택에서는 하루 만에 다 쓴다는 그냥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에너지 비용이 더 높아지면 이분들은 에너지 비용을 더 아낄 수가 있고 이분들은 에너지 비용을 더 내게 되겠죠. 그렇죠. 네. 더 낸다라는 느낌으로 사시게 되겠죠. 이 그러면 조그만 집 한 채에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 단지로 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돈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유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져서 뭐 100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목표는 이제 돈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경제적으로 절감을 통한 경제성이 높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만 또 그만큼이 온실가스를 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죠. 맞습니다.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유한한 어떤 그 자원 자체를 우리가 아낄 수 있지만 또 우리 앞으로의 세대에게 다른 우리와 같은 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절감한 그만큼이 결국은 에너지를 덜 쓴 것이고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인 것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돈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런 집은 짓는 데는 돈이 더 들죠. 맞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요? 일단 공공에서 지은 거는요. 이미 2020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닌데요. 공공에서 짓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이미 2년 전부터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때 설계했던 건물이라면 1, 2년 후에는 아마 완공된 제로에너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의무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는 무조건 짓도록 해야 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네. 민간 건축물은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민간 건축물은요. 모든 신축 건물을 설계할 때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걸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되죠. 기본이 좋아진 상태니까 제로 에너지 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전 대비 지금 공사비는 오히려 그 갭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 미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그 철학 별로 고민 없어도 의무적 조건 때문에 네. 어차피 들어가는 기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10%의 건축비만 더 내면 이런 걸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몇 억씩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안 하죠? 사람들이? 초기 투자비가 더 들기 글쎄요, 때문입니다. 10% 정도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마다 건물을 볼 때요. 예. 지진이 났을 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요. 또 아름다운 건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기능적이고 스마트한 건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까지 더 얹으려다 보니까 너무 조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고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의무적이잖아요. 1번이 안전이죠. 안전이고 또 지금의 이 시기에는 또 에너지 성능 향상, 제로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거기에도 에너지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리려니 사실 10%는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에너지적으로는 10%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상승되는 게 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꾸준히 올라왔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매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성능을 조금씩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죠.